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내년도 경제 전망을 가만히 읽다 보면 요즘 많은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고요. 경기 침체 속에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 공포라고 해서 리세션의 앞글자를 딴 아래 공포, 이런 표현들이 온갖 암울한 용어들이 다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이런 환경 속에서 주식시장 어떻게 전망해야 될지, 또 투자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신용카드 신청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고 결국 실질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필요하겠죠. 그만큼 부채 규모도 커지고 있을 거고요.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런 소식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 밖의 경제 소식들 모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요즘 시장의 관심은 언제쯤 주식시장이 반등을 할 건지, 아니면 언제쯤 한 번 더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게 될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그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내년에는 주식 좀 어떨 것 같아? 이런 질문들 친구, 선후배들 많이 물어보시죠? 그렇죠. 특히 이제 올 한 해 동안 주식시장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채권 시장마저도 같이 힘들다 보니까 사실 도망칠 데가 사실 없었어요. 예. 뭐 이런 부분이 이제 23년에 대한 기대감을 또 한편에서 좀 키워가면서 정말 그런 기대를 가져도 될까?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의심이 조금 커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럴 때 센터장님은 어떻게 말씀 주십니까? 야, 그래도 올해가 괜찮아, 내년엔 큰일이야, 이런 얘기 하십니까? 아니면 꼭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은 잠깐이라도 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있다라면 네. 그 시간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그 어떤 우호적인 투자 환경의 지속 기간은 또 달리 봐야 될 문제일 거잖아요. 뭐 한 달, 두 달 좋았다가 갑자기 나머지 10달 안 좋아진다라고 그러면 그렇죠. 이거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거니까. 그때 딱 빠져나온다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 아주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두 가지의 경우를 조금 아주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최근에 뭐 연말 지금 투자 환경이 조금씩 호전되어 가고는 있거든요. 예. 코스피도 어쨌든 뭐 2,400선을 조금씩은 회복을 오르고 했고, 있고, 예. 그리고 금리도 조금씩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변화에서 조금씩 기대감이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고 1년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데이터라던가, 예. 중국의 당대회가 끝나고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중국 당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로는 부동산과 주식시장 전부 다 좋았었다는 통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만 보면 23년의 기대는 계속적으로 커져가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받아보는 뭐 거시지표,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4분기와 내년 상반기를 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가라는 거는 주가를 지탱하는 것은 두 가지 다리가 있는데, 하나는 예. 경제, 하나는 기업 실적. 이 두 가지가 튼튼해야만, 주가가 올라야만 잘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둘이 지금 부실하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버리게 되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주저앉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혹시 네네. 지금은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주식은 보통 선반영한다면서요. 그렇죠. 선행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고 내년 상반기에도 안 좋은 걸 주식시장은 이미 올 여름부터 반영한 거는 혹시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주시면 안 됩니까? 사실 그런 희망회로를 많이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내년 시장 전망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논리거든요. 이제 내년에 뭐 반도체 경기도 바닥을 칠 것이다. 그리고 수출도 지금은 안 좋은데 내년에는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거다. 지금 뭐 일자리도 우리가 많이 있는 상태이니 이제 지금 상황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이용해야 되지 않겠냐. 네. 이것을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믿고 있고 믿으려 하는 상태인데요. 반등의 논리죠, 그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내년에 우리가 보게 될 그 경기 저점이
정말 안전한 경기 저점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전한 경기 저점이냐? 그렇죠. 무슨 그래서 얘기죠?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향후의 경기 방향성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알파벳 기호를 사용해서 뭐 U자형이 될 것이다, V자형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패턴을 얘기를 네. 하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 지금 시장에서는 갖는 기대 등은 한 U자형 정도, 내년에 상반기 정도의 바닥이 드러나서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거고, 뭐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스트레스도 벗어날 테이니 모든 것들은 다 회피하기만 할 겁니다. 이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경기 저점을 통과해서 내년 하반기에 잠깐 좋아질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재하강의 위험은 전혀 없는지 이거를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내년에 그렇게 저점이 통과되어서 오를 상황이 된다라면은 물가 문제는 이제 끝났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예. 근데 물가가 진정된다라는 것은 소비가 둔화됐다는 신호예요. 그러면 소비가 둔화됐다라는 것은 기업들의 영업 환경이 악화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기업의 영업 환경이 악화된다라는 거는 그때부터 투자에 소극적으로 가져가고 고용에 있어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가계 소득이 불안정해지니까는 다시 한번 경기 침체에 대한 개연성은 있더라.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과거 1980년대에도 확인이 됐었는데 예. 우리가 70년대 에너지 파동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정책 금리를 올리니까 80년대 초반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예. 마이너스 성장을 하니까는 물가가 진정됐어요. 예. 물가가 진정되니까 다시 GDP가 플러스 반전하면서 좋아지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가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고용이 망가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는 82년과 83년에 또 한 번의 침체를 보이면서 이중 침체의 모습 등을 보여주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 역시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거는 일자리거든요. 일자리가 풍부하고 임금이 올라가고 있으니 예. 물가만 잡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라는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이 아닌 내년 지금 4분기와 내년 상반기 정도의 기업 실적이 둔화되면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는 많이 가라앉아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물가가 둔화되었을 때 그런 실업률에 대한 상승이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 등을 야기를 하면서 내년에 어느 순간인가 어느 시점에 닿아서는 정책 금리가 이제 인하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정책 금리 너무 높으니까 우리 좀 낮춰야 될 때가 온 것 같아. 그 신호가 나온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잘 그리지 못하고 있는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와 만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예. 그 명분이 금리 인하를 실행시키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다소 반등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으나 다시 내려가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올 거다. 이거를 다중 침체라고 표현하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과연 이 경제 주체 중에 누가 피해를 볼 건가 사실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거고 예. 지금 뭐 가계와 기업, 정부 이런 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지금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라는 식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결국 시장이 그런 코너에 몰리게 돼서 이제는 통제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라고 하게 되면 누구 하나는 데미지를 입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한계 기업의 어떤 그 퇴출로 이뤄질 것인가, 네. 아니면은 어떤 가계의 파산이나 어떤 자산 시장에 또 한 번의 충격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 등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의 어떤 투자 매력이 뭐 지금은 순환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고려를 해둘 수 있는 부분 등은 있지만 그것이 당분간 지속 가능할 거다라는 전제를 갖고 전략을 짜기란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이죠. 앞으로 내년에 나올 뉴스 중에는 실업률이 오른다든가 음. 어디 큰 회사가 망한다든가 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그런 뉴스들을 이미 반영했어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가는 계속 오르는 일은 안 벌어질 것 같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가장 또 우리가 직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지금은 고금리 시대잖아요. 예. 주식이라고 하면 우선 주식은 저금리 시대에 어울리는 투자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고금리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과연 이런 지금의 상황이 아무런 그런 문제의 변화, 그런 구조적 환경에 대한 변화가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주식의 기회가 다시 또 돌아갈까? 이건 너무 투자자 입장에서 좀 보는 측면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작돼야만 갔을 수 있는 희망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투자의 사계라고 해서 뭐 금융장세부터 뭐 실적 역금융장세, 뭐 실적장세, 역실적장세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나눠서 설명을 하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그 순환주기의 가장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역실적장세예요. 그래서 경기 상황도 안 좋아지고 기업 실적도 악화되는 이런 구도로 가고 있고 시장에서 내년부터 좋아질 겁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 내년에는 금융정세가 드디어 올 거예요. 라고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금융장세를 할 수 있을까? 아. 상상을 하면 너무 이르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올 거예요 금융장세가. 언젠가는 금리는 내려갈 텐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시기를 우리가 따져서 놓고 봤을 때 너무 이른 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언제쯤 미국 금리나 한국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럼. 우선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 4분기 정도부터는 구체화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고요. 네. 지금 뭐 현재 미국의 선물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내년 9월 정도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인하가 된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하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중립금리로 향해서 가겠죠. 지금 정책금리가 사실은 너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낮춰지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투자자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가 좀 해둘 필요가 있고 어떤 부채에 대한 관리 능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은 기업뿐만이 아니라 가계 그리고 개인도 지금부터는 조금은 고려를 해둬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높은 금리가 내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꽤 높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빚을 갚을 수도 없고 이자는 내야 되고 갚을 여력이 있으면 갚으라는 뜻인가 봅니다. 그 말은. 우선은 지금 이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점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부채라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게 되면 추후에 내가 어떤 투자에 대한 가용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내가 부채에 발목이 잡혀 있으면 계속 어떤 미래의 소득을 희생해 가면서 시간을 미룰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가급적이면 지금은 부채를 최대한 낮춰주는 부분 등이 중요하고 예. 다음 투자 사이클이 왔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거예요. 요즘 이제 많은 뭐 시장 참여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자본가들이 줍줍할 거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 급락하고 주식이 급락하면 예. 이렇게 급락한 상황에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일으킨다거나 이래야지만이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뭐 금리 이상의 알파 수익을 우리가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앞으로 다가오는 투자 환경은 생각보다 금리가 낮지 않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자본을 축적해 놨어야만 내가 갖고 싶었던 그런 우량 자산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빚내서 뭘 할 수 있지는 않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바로 그러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제 수년 동안 이익을 축적시켜 놨기 때문에 네.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당분간 쓰려는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 상황이 침체되고 자산 시장이 조금씩 가격이 후퇴해 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내가 골라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난 몇 년 동안에 보면은 프리미엄을 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자꾸 밸류를 높게 주고 이런 거는 성장 가치가 높아라고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 등을 따라가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부터는 가만히 기다렸다. 제발 우리 것 좀 사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골라서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어떤 선택지의 어떤 풀을 갖기 위해서는 현금 확보. 그렇습니다. 현금 확보. 기업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센터장님 그럼 지금 저는 뭘 할까요라고 하면 뭘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파시게입니까? 판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추후에 내가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 바로 어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자산을 우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하. 그러면 우선 현금화가 바로 가능한 자산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예.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래가 많은 쪽들을 먼저 찾아가시는 것이 그렇겠네요. 필요해요. 최근에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들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를 찾아보시면 뭐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거래가 작년 대비 2배가 넘었다.
이런 뉴스는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보게 되면 주식은 거래 대금이 반토막 났더라. 뭐 거래량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이 하더라. 네. 이쪽에서 이런 자산들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지금 채권 거래가 작년 대비 2배가 늘어났을까? 이거는 안전한데 캐시카우를 내가 갖고 있다가 이쪽에서 어느 그 상황이 바뀌었을 때 즉시 현금화를 통해서 내가 원하던 투자 자산을 살 거야. 이런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그쪽에 일시 예치하는 부분 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이제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해당되는 자산의 비중을 조금 더 키워두는 부분 등이 현재는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금리가 더 오르지는 않지만 내리지는 않는 일종의 금리의 고원지대가 형성된다면 자산들 가격도 더 내려가지는 않지만 오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걸로 보세요. 우선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가격이 좀 내려야죠. 예. 그래야 되고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 9월까지 정말 침체되었다가 조금 안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그 위치에서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에 있다라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부동산이나 다른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채권 투자 요즘 하시는 분들이 꽤 늘었는데 네네. 채권 투자는 내가 산 금리가 꼭지일 때가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주가는 저점에서 사는 게 최고듯이 그러면 지금쯤이면 금리가 고점이라고 보고 채권 투자하는 건 괜찮습니까? 네, 그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의 경로랑 같이 보시는 부분이 맞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어제도 금통위가 있었고 어제 한국은행에서도 내년 경제 성장률을 뭐 한국을 1.7% 정도로 눈높이를 크게 낮췄습니다. 예. 그런데 경제 성장률을 낮추면서도 물가는 여전히 3% 후반을 예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죠. 뭐 내가 뭔가를 벌어도 비용으로 나가는 것들이 더 많다.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내년 물가가 3% 후반이다라고 한다라면은 지금과 비교해 봤었을 때는 조금은 다운된다라고는 볼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시장 금리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공격적인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내가 조금 여유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자산들, 뭐 대표적인 예로 퇴직연금이라던가 당장 찾아서 써거나 그래야 될 필요가 없는 것들의 경우는 지금부터 분할적으로 계속 채권 쪽에다 비중을 두시게 되면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큰 도움을 가져다 주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전혀 인지를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또 중립금리 이하로 내려가는 때가 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에 이 금리 때 채권 사두기를 너무 잘했네. 그렇죠. 그게 이제 과거 그 응답하라 1988에서 나왔었던 내용이거든요. 거기서 성동일 씨가 요즘 금리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한 15% 정도 나오니까 지금은 안정적으로 이걸 넣어두는 게 나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단한 부분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금리보다도 더 우수한 자산들이 있어서 했었던 건데 네. 앞으로도 이제 어떤 구조적인 의미에서 저성장에 대한 재형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본다라면은 지금의 채권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인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그런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금리는 다 평범한 금리는 아닐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 여기에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가능하면 그렇죠. 만기 긴 걸로. 그렇죠. 그리고 주식 투자라고 하게 되면은 주식 투자가 아예 뭐 매력이 없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예. 어느 주식도 상황에 따라서는 뭐 최근에도 보면 대형주들 중에서 한 달도 안 돼서 한 20% 주가 오르는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이 전체라고 우리가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저금리 시대에는 특정 자산, 특정 산업이 유망하다라고 그러면 그 산업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이 다 같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돈도 풍부하고 업황도 좋아지니까. 네. 근데 지금은 비용이 많이 드는 시대이다 보니까 특정 산업이 좋아진다라고 해도 똘똘한 기업은 좋아질지 몰라도 제때 대응을 하지 못했었던 기업들은 오히려 그와 반대의 길을 가는 기업들도 분명히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조금 골라서 해야 될 부분 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조금 더 익숙한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의 어떤 그 방식을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보입니다. 모두 다 오르는 시기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 지금은
채권 투자 정도가 권할만 하겠다. 음. 부동산도 뭐 예상한 대로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내려갈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시겠죠? 우선은 가격은 떨어진다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음. 부동산 역시 우리가 당분간 고물가 높은 물가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면은 네. 제가 보는 거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이 좀 더 빨리 드러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물가와 연동된 자산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추후에 살펴야 될 것은 임대 시장에 대한 가격 변동이 부동산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이 빠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임대 시장의 가격 변동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라면은 그때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서도 조금 어떤 기세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는 섣부른 반등은 경계해라. 내년에는 다중 침체라고 표현되는 오르락 침체, 오르락 침체.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잠시 후에 2부 순서로 이어오겠습니다. 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기 쉬운 나라 밖 경제 소식들을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이 요즘 물가도 많이 여전히 오르고 이자도 많이 올랐을 거고 뭐 어렵겠죠. 그러다 보면 지출도 좀 줄여야 될 거고 그럴 텐데 미국에서 신용카드 신청하는 사람들이 요즘 갑자기 늘었다는 소식이네요. 네, 뉴욕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하고 또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미국 소비자들은 더 많은 신용카드를 신청한 건데요. 신용카드 신청률은 10월에 27.1%로 지난해 평균보다 3% 이상 높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도 웃도는 수치예요. 왜 다들 그렇게 신용카드를 갑자기 더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봅니까? 이게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랑은 조금 달라서 신용카드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이 뭐 크레딧이라고 하죠. 신용을 어느 정도 쌓아야 되는데 네. 이 팬데믹이 조금 누그러지고 사람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사들이 신용 점수가 낮은 사람도 좀 신용카드를 더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좀 기준을 완화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실직하고 집에서 계속 갇혀 지낼 때 사람들이 소비를 확 줄였잖아요. 예. 그래서 팬데믹 초기에는 카드 소비가 급격히 감소했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사람들의 저축이 좀 늘어나니까 네. 카드사들이 이제 적극적인 영업을 한 것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보다는 뭐 써야 할 돈이 많아서겠죠. 뭐 식료품이라든지 휘발유, 뭐 주택 가격 상승처럼 이 가계 예산에 부담을 주는 생활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실질 소득은 줄어드니까 이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더 만들어서 쓰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래 지출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네.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뉴욕 연준이 조사한 내용 중에 이런 항목도 있었어요. 만약에 다음 달에 예상에 없던 갑작스러운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2,000, 우리 돈으로 260만 원 정도 되죠. 예. 그만큼을 마련할 수 있나 하고 체크를 해봤더니 작년에는 68.2%가 마련할 수 있다 네. 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조금 낮은 67.5%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 주머니가 빈약해졌다는 거군요. 네, 이런 얘기를 좀 뒷받침해줄 통계들도 있는데 미국인들 참 저축 안 하잖아요. 있으면 다 쓰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팬데믹 초반, 그러니까 2020년 봄에는요, 개인 저축률이 거의 역사상 가장 높았어요. 그래프를 보면 탁 하늘로 솟아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30% 이상이었어요. 저축률이. 그럼 번 돈의 70%만 썼다. 네. 미국인답지 않게. 답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점점점 떨어지면서 지난 9월에는 3.1%로 줄어듭니다. 다시 미국인이 됐군요. 예. 2008년 이후에 최저치고 역사적으로도 좀 낮은 수준이에요. 저는 이 통계가 꽤 놀랍네요. 200 성인들 대상으로 했는데 네. 갑자기 260만 원 정도의 어떤 병원비가 나오든가 하여튼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이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하는 게 미국 성인의 10명 중에 3명이 그렇다는 거니 네. 이분들 저축이 얼마나 빈약한 상태인가를 보여주네요. 미국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분들은 필요하면 신용카드로 받아서 신용카드로 쓸 테고 우리도 예전에 해봤지만 그거 다 하다 보면 돌려막기고 네. 일도 더 커지기도 하고 골치 아파질 것 같은데 점점 이제 빚내는 분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얘기군요.
네, 이 실제로 신용카드 부채 규모가요, 20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뭐 물가도 올랐으니까 잔액이 그만큼 오를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게 현재 금리가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근데 신용카드 이자율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뭐 학자금 대출 같은 이런 다른 이자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신용카드의 연간 평균 이자율이 지난주에 19.14% 나왔거든요. 예. 사상 최고치예요. 근데 물론 이게 자기 신용 점수에 따라서 뭐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상환 부담이 크다 보니까 미국 경제 전문가들이 우선적으로 신용카드 빚부터 갚는 데 주력하세요.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최근 신용카드 부채를 1에서 2년 사이, 1, 2년 사이에 갚지 못하는 비율을 좀 계산을 해봤더니 40에서 60%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이 돌려막고 있다는 거군요. 10명 중에 6명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1년 이상 연체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해에는 근데 이게 10명 중에 1명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외신들을 쭉 살펴보면 미국인들이 앞으로 이걸 갚아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벌써부터 부실이 나타나고 있다. 네. 야, 이것도 또 터지기 시작하면 알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 좀 해보죠. 네. 초콜릿 이야기 같은데, 네. 초콜릿은 코코아 열매로 만든다까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코코아 농사짓는 농부들하고 초콜릿 만드는 공장하고 요즘 갈등이 좀 있나 봐요. 네, 이게 그 코코아 가격 인상 문제로 좀 의견이 맞서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이 사실 2년 전의 이야기의 연속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좀 먼저 알려드리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네, 예. 초콜릿 그 원재료인 코코아가요, 네.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에서 가장 많이 생산이 됩니다. 가나. 예. 가나 요즘 우리가 관심이 많은 나라인데. 예, 그리고 코트디부아르하고 네. 이 세계 생산의 한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1위 생산국이 코트디부아르인데, 이 경우 여기는 전체 인구의 한 25%인 한 500만 명 정도를 예. 100만 명의 코코아 농부들이 부양하는 셈이에요. 그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국가에 일하는 코코아 농부들이 하루에 한 78센트, 1달러로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세계은행에서 말하는 극빈 수준의 소득이 하루에 2달러 15센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한참 낮죠. 그러니까 슈퍼에서 파는 초콜릿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하면 예. 농부들에게 가는 돈은 거의 66원 꼴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명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어렵다, 우리 가정에. 예. 어린이들을 코코아 재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농사일 돕게. 네, 근데 예. 문제는 뭐 아이들이 간단한 작업을 하면 그래요 뭐 하는데, 무거운 걸 들거나 아니면 살충제 같은 거를 써야 하는 조금 위험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활이 너무 안 좋으니까 코트디부아르와 가나 그 두 국가가 예. 2018년에 안 되겠다, 이 코코아 가격을 한번 올려보자 우리가. 그리고 담합을 생각해냅니다. 네. 근데 이 석유 수출 기구 있죠, 오펙. 네. 오펙의 이름을 따서 우리는 코코아니까 그럼 코펙으로 하자. 정말이에요. 코코아 생산국 연합회. 네. 그래서 이제 카르텔을 만듭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코코아 구매자, 그러니까 뭐 대형 초콜릿 생산 기업들한테 예. 우리나라 농장 노동자들에게 생활 소득을 보장해야겠으니까 코코아에 그 톤당 400달러의 프리미엄을 붙여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해요. 두 국가가 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니까 이걸 안 들어주고는 못 베길 거야, 이런 판단이었어요. 두 나라가 서로 담합을 해서 코코아 가격을 올리려고 시도했었다. 네. 2년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 올랐어요? 그 프리미엄은 붙어졌는데 네. 결론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초콜릿 기업들이 아니 이미 두 나라에서 생산한 코코아에 대해서는 톤당 한 120달러 가량의 뭐 원산지 품질 프리미엄을 우리가 붙여드리잖아요. 이 동네 코코아가 괜찮아서 네. 다른 동네 거보다 120달러 붙여준다. 네. 그러면 우리는 당신들한테 직접 안 살래요 하고 다른 통로로 코코아를 확보한 거예요. 프리미엄 더 붙여달라고 했더니. 네, 그래서 예. 허쉬 같은 경우에는 그 현물 시장에서 이게 코코아를 사는 대신에 미국이나 영국의 그 선물 시장에서 직접 코코아를 사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결과 선물 가격이 단기 급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현지의 코코아 가격은 뚝 떨어진 거죠. 네. 근데 하필 또 코코아가 너무 풍작이어가지고 재고가 많이 쌓여서 정부가 재고를 계속 사주고 업체는 확 내린 가격에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파는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붙인 거니까 내는 방향으로 되기는 했는데 예. 최근에 이 코팩이 초콜릿 회사들이 그때 그 $400 프리미엄 잘 안 주는 것 같다. 이거 훼손되고 있다. 너네 제대로 안 주면 너희들이 소비자들한테 좀 이미지 좋아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지속 가능 프로그램 그런 거에 협조 우리 안 할 거고 작물 예측을 위해서 농장에 오곤 하는데 그거 예. 접근 금지시킬 거다. 그러니까 시간 줄 테니까 이 약속 지켜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 최근 들어서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문제였을까 하고 들여다보니까 네. 초콜릿 회사들이 $400 프리미엄은 냈는데 그에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가나 쪽에서 나오는 코코아는 더 비싸게 예전보다 더 비싸게 사줬는데 네. 예.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품질에 대한 원산지 프리미엄 있죠. 네. 그거 보상 차원에서 붙여줬던 그 프리미엄을 삭감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가격 인상이 의미가 없게 된 거죠. $120 주던 건 빼고 네. $400는 붙여줬으니 네. 총 $520의 프리미엄을 달라고 했었는데 얼마입니까? 300 뭐 한 $280 정도만 더 올랐다는 뜻이군요. 네. 그래서 예. 그러면 이제 좀 두 나라가 코팩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오히려 안 되겠다. 나이지리아랑 카메룬도 코팩에 가입시키자. 그러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네. 더 힘이 생길 거야.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코코아 초콜릿 회사들은 네. 어떤 반응입니까? 초콜릿 회사들은 사실 이 나라에서 코코아를 사가는 사람들은 거의 세계 6대 초콜릿 회사 같은 이런 대형 기업들이에요. 예. 근데 이들이 만들어낸 초콜릿의 80%가 유럽으로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이 요즘에 지속 가능 관련 법률이 계류 중인데 뭐 이런 거예요. 이 초콜릿이 산림을 벌채해서 생산한 코코아냐, 네. 아동들을 노동에 투입해서 생산한 코코아냐, 이런 것처럼 뭐 환경적으로 좀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따졌을 때 기준에 미달하면 우리 유럽 지역에서는 판매 못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법이 있어요? 계류 중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초콜릿 회사들이 이 두 국가, 코팩 국가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아이들 학교에 보내기 지원 프로그램, 뭐 아동 노동 감시 프로그램.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또는 농부들에게 전지라고 하죠. 가지치기 하는 법 같이 이제 농작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예. 그러면 적은 인력으로도 코코아 나무에 열매가 더 많이 열릴 수 있으니까 나무 덜 베도 되고요. 농사도 가르쳐주고. 네, 예. 그리고 뭐 농부의 부인들에게 뭐 직업 교육이라든지 자금 지원을 해줘서 다른 작물을 키우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게 해서 네. 가정 전체의 생산성을 좀 늘리게 하는 방식 뭐 이런 거에 돈을 투자하는 걸 더 좋아해요. 초콜릿 회사들은 네. 네. 근데 초콜릿 회사들은 뭐라고 그래서 하냐면 코코아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은 농부들이 코코아 농사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결국 공급 과잉이 될 텐데 그건 당신들한테 좋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석유 같은 경우에는 덜 캐고 우리 안 줄 거야 하고 수도꼭지 잠궈 그럼 버리면은 가격이 쫙 올라가는데 그렇죠. 왜냐면 석유는 썩는 게 아니고 계속 땅 속에 있잖아요. 근데 코코아는 나무 열매 많이 열리면 너희들이 팔아야지 어떡할 거냐. 그렇죠. 코코아 나무는 잠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에서 이 재고를 사주고 비축해야 되고 나라 예산만 탕진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오펙은 되는데 코펙은 안 된다. 네. 근데 이제 코팩에서는 네. 초콜릿 회사가 투자하는 그 프로그램들은 그래봐야 우리 두 국가 농가의 한 15%밖에 지원은 안 되고 있다. 이거는 답이 될 수 없다 하면서 맞서고 있어요. 코코아 만드는 농사 짓는 나라들이 가난한데 네. 이거를 초콜릿 회사들이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느냐 이걸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초콜릿이 이미지는 참 좋은데 네. 만들어내는 과정은 좀 어려운 장면들이 있다. 알겠습니다. 내년이 어떨 거냐 요즘 다들 궁금해하시는 시기인데 네. 영국의 경제지 중에 유명한 이코노미스트가 네. 내년에는 이런 트렌드가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걸 선정해서 발표했습니까? 예. 아마 조만간 한국에서도 그 이코노미스트가 펴낸 세계 경제 대전망 이 예. 책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책 첫머리에 나오는 내용이 이 기사에 나와가지고 미리 듣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2023년에 주목해야 하는 것 첫 번째가 우크라이나예요.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 뭐 인플레이션, 금리, 경제 성장, 식량 부족 모두 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러시아는 분쟁을 아마 지속하려고 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불경기입니다. 뭐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죠. 경기 침체가 다가올 거라는 얘기인데 뭐 요즘에는 좀
그래도 선방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다른 데서 나오기는 해요. 네, 주요 경제국들이 불황에 빠질 것인데 유럽의 불황이 특히 더 잔인할 거다 이렇게 내다봤고 예. 또 세 번째는 기후 변화에 따른 에너지인데요. 각국이 지금 에너지 확보에 급급해가지고 화석 연료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중기적으로 보면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 같다. 그래도 뭐 풍력, 태양광뿐만 아니라 원자력, 수소도 혜택을 받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석유, 석탄은 앞으로도 좀 줄어들 거라는 얘기군요. 네. 희망사항인 것 같긴 한데 중국에 대한 전망도 좀 있었습니까? 중국은 내년에 어떨 것이다? 네, 그런데 이 사실 이코노미스트가 예. 중국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매체기는 해가지고 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중국에 대해서 좋은 얘기는 안 하죠, 이 매체는. 거의. 절대 안 하죠. 예. 네. 근데 어쨌든 내년 4월쯤이 되면 중국 인구가 인도의 추월을 당할 것 같은데 중국 인구도 줄고 경제는 역풍을 맞으면서 중국이 정점을 찍은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을 거다. 이렇게 내다봤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결코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또 러시아의 뒷마당에서 벌어질 분쟁에 대한 위험도 주목해야 될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러시아 뒷마당이면 어디예요? 뭐 이어지는 중국 얘기인데요. 시기적으로 중국이 대만에 어떤 조치를 취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중국이 생각할 수 있다. 아, 대만 침공. 네. 예. 그리고 또 인도와도 히말라야 산맥 부근의 그 국경에서 갈등이 많거든요. 중국과 인도가. 근데 이런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봤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네, 예. 튀르키예가 그 그리스 섬을 점령하려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터키하고 그리스가 사이가 안 좋죠, 우리 한일 관계처럼. 네, 그렇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드리면 과거에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와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옛날부터 이 식민지, 전쟁, 영토 분쟁 같은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서 골이 깊습니다. 네. 근데 그런 과정 중에 이 로잔 조약을 계기로 이 터키와 딱 붙어 있는 섬들이 그리스 땅으로 편입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이거는 무조건 터키 땅이어야 될 것 같이 그만큼 가까운데 그게 그리스 땅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 섬들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안 좋은데. 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런 예.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동맹의 중요성이 또 부각될 거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렇죠. 분쟁이 많으니까 네 편 내 편 잘 가려놔야죠. 네, 예. 미국 중재하에 이스라엘이 뭐 UAE, 바레인, 모로코 등 이런 아랍권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맺은 아브라함 협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입할 것인지, 뭐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이 참여하는 안보 협의체 쿼드나 예. 뭐 아니면은 오커스 뭐 이런 거에 외교 협력체에 따른 신생 협의체가 더 중요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뉴스가 될 거다. 네. 알겠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월요일에 뵙겠네요. 그 전에 일요일에 아침 7시 5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 하이라이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